출석률 좀 봐. 웬일이야, 이게? 어머, 웬일이야? 다 들어오셨어? 임지원 선생님, 그 다음에, 어, 김보인 선생님 들어오셨고, 어, 강송희 선생님만 안 들어오셨고, 김경원 선생님 안 들어오셨네. 어유, 표 선생님들 들어오셨고, 얼굴이 다들 오래간만에 뵈니까 좋네요. 강송희 선생님이랑 김경원 선생님 들어오시면 돼요. 표 선생님 상담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없으시구나. 김경원 선생님 지금 제 앞에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오셔서. 지금 맞은편에 앉아 계세요. 맞은편에. 저희 사무실 뒤에 문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강소희 선생님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서로 얼굴 좀 봐주세요. 우리 오늘 처음 들어오신 김승희 선생님 계시는데, 이제 김승희 선생님은 처음 보는 거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좀 서로 얼굴을 좀 보시죠. 이것도 수업의 시작입니다. 서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얼굴이 달라졌다, 에너지가 달라졌다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아니, 얼굴 좀 봐주라는데 우리 김유정 선생님 왜 자꾸 눈을 피하지? 자, 얼굴 좀 봐줘봐. 어떠세요? 서로 얼굴을 좀 보니까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보윤, 달라졌어요? 네, 보윤쌤 표정이 많이, 네, 음, 헤어 때문에는 아닐 것 같은데, 많이 네네. 정리돼 보여요. 아이고, 귀신! 야, 진짜. 우리는 이거를 자, 직관과 직감이 있어요. 이거 지금 수업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직감이라는 게 있고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감은 약간 필링에 가까운 거고 직관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직관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지식, 이성, 논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순간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올라오는 생각들이 직관이라면 직감은 어떤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수업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발달시켜야 되는 건 이 두 개 다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두 개 다라고. 직관도 필요하고 직감도 필요해요. 근데, 와, 김희정 선생님 대단한데? 김보현 선생님 달라진 걸 어떻게 알지? 에너지가 완전히 좀 정리된 느낌이 드세요? 저희가 그룹 수업을 하다가 이거를 뜯었어요. 뜯으면서 목적은 내 안에 좀 덜 해결된 게 있다면 이걸 좀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걸 뜯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수업에 합류하신 김승희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표현 선생님하고 내 안의 문제를 계속 발견하고 현실이 바뀌어지고 이런 기적을 또 체험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뜯고 나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치유를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합치자 이랬어요. 김보현 선생님이 요거를 정말 뿌리 깊은 그 상처를 꺼내서 헤집어서 해결하시는데 막바지, 아주 정말 막바지. 지난주에 이걸 좀 해결을 보셨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에 좀, 참 힘들겠다. 그럴 정도로 이걸 해결해 보셨는데 또 달라진 거 못 느끼세요? 우리 김병원 선생님은 싱가포르에서 있다 오셔서 애들 지금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되게 피곤하실 거고 또 달라진 거 못 느끼십니까? 심유정 선생님, 그렇지. 그걸 알아야지, 그거를. 김민정 선생님 뭐가 달라졌어요? 어디 얘기해봐요. 심유정 선생님 되게 차분해지시고 좀 이렇게 아래를 쫙 무겁게 깔리는 느낌. 이신. 또 다른 사람 얘기해봐요. 우리 김민정 선생님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 다 같이 김민정 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못 느끼겠어요? 김민정 선생님 달라진 거? 이제 첫 번째 되게 이뻐졌는데, 이뻐졌잖아요. 아니에요? 이빨 보이는 거 봐. 언니 빼시고. 선생님 넘어간다? 덧니 빼시고.
이빨 아시고 이뻐지셨어요. 표정도 너무 밝아지셨고. 김희정 선생님은 그래도 과거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절. 더 이상 나한테 과거는 없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이제 과거 관련된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투사해서 보고 있다라는 걸 계속 알아차리시고, 그러기 시작하셨고, 어, 물론, 아이도 김지영 선생님의 그 치유의 작업과 함께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었고, 와, 귀신같이 알아차리시네. 또 없어요? 난 임지영 선생님 되게 이뻐진 것 같은데, 빨간 립스틱의 힘인가? 아니, 굉장히 이뻐지셨어요. 강소희 선생님도 많이 달라지셨고, 못 느끼시겠습니까, 전부들? 우리가 한 두 달 전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얼굴들하고 지금 많이 다르세요. 네, 느껴지세요? 전부들? 우리가 수업 같이 했을 때 그때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 성장한 느낌이 납니다. 네, 다들 성장하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처음에 이 수업을 이렇게 뜯을 때도 나는 왜 이 수업을 뜯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백한 이유를 잘 몰랐고요. 그냥 다만 안 되겠다. 좀 다듬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또 이 수업을 합칠 때도 왜 합쳐야 되지? 이거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항상 뭔가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이걸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 선생님이 박사님이 이렇게 결정하실 땐 그 이유가 있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음, 김유정 선생님은 이미 사무실에서 들으신 얘기인데 그 오오쿠사 미노루상이라고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일본의 은둔 고립 청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사업을 왕성하게 펼쳤었어요. 2012년도에. 그랬는데 별로 돈이 되지 않아갖고 이 회사가 이제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그래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 오쿠사 미노루상이 철수하지 않은 채 한국에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 혹은 은둔 또는 고립, 청소년, 청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아마 동아시아, 우리나라 뭐 대만, 일본 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고립 청년들, 고립 청소년들을 위한 논문이나 또는 연구 자료 같은 걸 찾으면 거의 민노루상이 쓴 책이나 그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전문가예요. 근데 이 민노루상이 이 마음숲 열혈 팬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은둔과 고립 청년들의 문제가 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걸 그냥 강의하고 알리고 계몽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손을 잡고 또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도 했던 사람이고, 여러 다방면으로 막 이리저리 막 찌르고 다니면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되게 분명한 사람인데, 일본도 아닌 한국 땅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어. 이러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달 전에 저한테 이제 줌으로 좀 미팅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또 그때 제가 좀 병이 들어 있었잖아요. 번아웃이 와서 유튜브도 안 해. 막 이럴 때였으니까 다 진짜 안 하고 싶다. 막 이럴 때 줌 미팅 요청이 와서 그냥 했었어요. 했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난 별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난 별로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뜻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서서 뭐는 안 하겠다. 대신에 민노루상이 그 돗자리를 깔아주면 내가 그 돗자리를 깔아준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드리겠다. 사실 그때도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은 아니고 인사치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유 뭐 일본 사람인 네가 돗자리를 깔면 어디까지 까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틱 던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사치레로 헤어질 때 밥 한 번 먹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로
이거였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번아웃 상태였고 이 사무실 일도 감당이 안 됐고 막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뭘 해. 아, 나 귀찮아. 막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당신이 돗자리를 까면 내가 뭐 좀 해볼게. 이랬던 말을 민호루상은 진심으로 받았고 그래서 이 남자가 진짜 돗자리를 깔아갖고 내 사무실 왔다 갔어요. 음. 대만에서 들어와서 뭐 여기저기 이제 뭐 기조연설 또는 여기저기 뭐 자문 이런 거 하러 이제 대만에서 들어와서 하던 중에 이제 대만 출국 앞두고 우리 사무실을 왔다 갔어요. 이게 2주 전인가 3주 전에 아무튼 그때 저한테 한 말이 박사님이 돗자리 깔으면 하시겠다 그래서 돗자리 깔았습니다 이거였고요. 민호루상이 깐 돗자리는 경기도하고 경기도 산하의 그 경기도 미래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드디어는 그 한국의 은둔구립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강사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강사들 예를 들어 은둔고립 청년들을 위한 강의 또는 은둔고립 청년들을 위한 뭐 은둔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뭘 할 게 없어요. 이미 은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립된 아이들 고립은 돼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나오기는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완벽한 은둔, 방문 닫고 나와 사이에 문 열고 나오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움직이려면 부모 코칭이 돼야 되고, 고립된 아이들을 움직이려면 고립된 상태에서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강사 교육, 그런 아이들과 접속될 수 있는 강사 교육, 그리고 뭐 지속적인 어떤 강사 교육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맡아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돗자리를 본격적으로 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경기도 미래재단에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점차적으로는 경기도가 이 일을 다 맡아서 할 것 같아요. 전국 최초로. 근데 이게 서울에선 시작이 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우린 다 민간이랑 손을 안 잡아 우리가 다 할 거야. 이렇게 오세훈이가 이런 민간 사업 쪽을 다 지원을 끄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아마 구청 단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무슨 뭐 성동구청, 강서구청 이런 데서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구청 단위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뭔가 전국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민노루상이 꿈꾸는 계획은 경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기도지사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으로 가는 발판이거든요. 서울시장이 중요한 이유도 서울시장을 밟고 결국 대통령까지 가는 거예요. 경기도나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전국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더 이상 AI 시대에 은둔하고 고립돼 있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 하여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외면할 수 없는 문제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1, 2년 사이에 뭐 최소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전국 사업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실제로 강의료를 10만 원 줘도 난 이걸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민호루상이 왔는데 제 안에 뭔가 숨어 있었던 열정 같은 거, 사명감 같은 게 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물론 일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카르마의 원리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죠. 저 조상이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저 자손이 이렇게 저걸 다 갚느라고 저럴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게 진짜 한국에 있는 은둔고립 청년들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무실 나가면서 마지막 한 말은 전 꼭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무슨 일 있어도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하고의 인연은 뭘까 싶은데 너무너무 짠내가 나요. 안타까워, 막. 정말로. 대만에서 여기 오는 비행기 값이 있는데, 왕복 비행기 티켓 값이 있는데, 와서 강의하면 50만 원, 그 티켓 값 결국 걸자고 여기 올 수는 없으니까, 자, 경제적인 어떤 궁핍을 스스로 막 일본어 과외하고 막 이러면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저렇게 뛰고 있어요. 한국 사람도 안 하는 일을. 그냥,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사비를 보태든 아니면 마음숲에서 번 돈을 보태든 이 사업에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또 인력적인 지원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이 교육이 어쩌면 이 일에 되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크게 쓸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그 경기도 미래재단에 이제 과장님이 나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어제 민노루상 말에 의하면 미래재단 일이 너무 많아서 급한 일 좀 처리하고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면 9월쯤이지 않을까 내 예상에 9월이나 10월쯤 일단은 그 데모 프로그램 일단 임시로 좀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내년부터 이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합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확실하게 또 그 미래재단 과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계시는데 지금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라는 메일을 받았고 곧 정리되는 대로 이제 미팅 날짜 잡겠다 이렇게 온 걸로 봐서 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합친 이유이지 않을까? 이거. 이게 아마 공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여질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거 우리 알 수 없다라는. 항상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거 이상으로 펼쳐나간다는 거,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 어제 부모치유학교가 시작을 했어요. 6명을 데리고. 근데 그냥 이거 제 느낌이에요. 이건 느낌. 음, 어쩌면 그룹으로 모아서 하는 부모 치유학교는 이게 마지막이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이겠다. 그리고 부모 성장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도 여태까지 했었던 그 어떤 수업보다 적은 인원을 데리고 시작해요. 딱 7명 데리고 시작해요. 근데 이번 수업은 좀 아주 정말 특별한 수업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음, 이 수업도 부모성장학교도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저는 계획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마지막이겠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되나? 이제 이 부모 치유와 성장이 이번 주에 시작을 합니다. 끝도 같이 날 거예요. 10번 수업이니까. 그럼 10번이면 2달 반 후죠. 근데 우리가 보통 중간에 한 텀씩 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의하다가 한 주 쉬겠습니다. 이러면 10주가 아니라 11주나 12주.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4, 3, 12, 3달이면 정리가 될 거죠. 제 계획은 3달 후에 어떻게든 독서 코칭, 그러니까 북코칭 프로그램을 런칭한다예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입니다. 진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쌀에다가 물을 부어 앉혀 보겠다는 거예요. 준비가 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원을 하시는 김담 선생님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이제 잡이 있는 분들을 제외시켜 놓고 나서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돈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북코칭에 투입한다. 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은둔과 고립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북코칭 프로그램과 이게 같이 런칭이 될 거예요. 무슨 소리 이해되시죠? 이게 선생님들께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만약입니다. 이것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은 좀 그려져요. 이게 만약에 경기도를 넘어서서 전국 단위로 간다거나 경기도 안에서도 경기도가 여기 수원 성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안에 임지영 선생님이 있는 평택도 경기도 안에 들어가고 우리 김남은 선생님이 계시는 의정부도 경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김승희 선생님도 경기도권 안에 있고, 그죠? 김보윤 선생님도 경기도권 안에 있고, 김정 선생님도 수원 경기도권 안에 있습니다. 뭐 전국 단위로 간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우리 강소희 선생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대중강의, 이해되세요? 소그룹에 부모를 놓고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강사로서 강의를 해야 되는 일도 있을지도 제가 조심스러운데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제 머릿속에 그림 안엔 그게 있거든요. 왜냐, 나나표 선생님은 어디 대중강의에 나갈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저희는 이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7명이 전부 움직이는 건가? 이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중에서 강사 쪽으로 가실 거고, 누군가는 이 중에서 북코칭이 너무 맞아서 그쪽 일을 하게 되실 거고, 누군가는 또 은둔고립 청년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 안에서 또 돈도 벌고, 뭔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찾고 이 일을 하게 될 거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김보현 선생님한테 발표를 시킬 건데, 지난주에 이제 김보현 선생님이 오셔서 마지막 치유 작업의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오해들은 마세요. 김보윤 선생님이 그때 마침 오셔서 제가 김보윤 선생님한테 이제 좀 정리를 부탁한 강의가 있는데 최태원 의장의 강의를 보면서 제 안에 강력하게 들어온 건 이제 청소년 코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 이제 학벌도 안 돼. 지식도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대학 나왔어? 이것도 안 돼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코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걸 굳이 동기부여 코칭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이 청소년 코칭은 굉장히 사이즈가 커질 거예요. 이 수요가 많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코칭 전문가로서도 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오게 될지, 어떻게 이게 이제 펼쳐질지, 사실 이건 전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 사무실 식구들도 그렇고, 저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뭘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항상 삶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한 권 있는데, 이 책도 자연스럽게 저한테 왔어요. 5월 29일 날 초판 인쇄 1쇄 됐으니까 지금 한 달 한 18일 된 책인데 이게 벌써 제 손에 와서 아, 이게 우리 마음스페이스 하는 작업과 똑같구나라는 걸 알면서 제가 주말 내내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렇게 책도 내가 필요한 것들이 오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전부 되셨죠?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청소년 코칭 시장이 커질 것이냐? 요건 김보윤 선생님의 그 최태원 회장님의 강의를 조금 요약한 걸 한번 들어볼게요. 김보윤 선생님 발표 좀 해주세요. 네, 그 인재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네, 이제 KBS 다큐에. 예, 네, KBS 다큐였는데 저도 이제 그날 보고 그러니까 박사님 얘기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거기에 대한 그 AI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에 그 핵심적으로 일단 크게 분류하자면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AI 기술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AI 시대에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한 핵심 역량들. 또 이제 직업관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시대에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사실 여태까지 그 규격화된 상품 만드는 걸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 또 이제 획일화된 일꾼을 만드는 게 목표로 아이들 학습도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AI 시대는 상품이 아니라 지능을 생산한다는, 지능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해요. 예를 들자면 카카오 챗봇이라든지 요즘 상담을 거의, 그 고객 상담은 거의 챗봇으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지능이 생산된 예시예요. 근데 현재는 AI가 인간이 주어진 그 데이터들 안에서 학습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물어보면 대답하는 그런 AI들, 생성형 AI들, 뭐 리즈닝 AI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1월부터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을 하는 AI가 나왔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할 거야 하면 예전엔 스케줄만 짜줬다면 이제 얘는 호텔을 예약해주고 항공권까지도 이렇게 다 예약까지 해주는 개인 비서 같은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그런 AI가 이미 나왔고 이게 점점 더 상용화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능력 있는 개인 비서 한 명씩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이 AI를 잘 다루는 능력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AI를 얼마나 더 잘 다루고 부릴 수 있는지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미래로 가면 우리는 AGI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AGI, AI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 AGI를 알아보니 사실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유는 얘는 인간이 준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만을 가지고가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과거 경험들을 바탕으로 추론도 하고 유추도 하고 응용도 하고 자기주도까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정말 인간보다 오히려 지능적으로는 사실은 뛰어나겠죠. 그런 AI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AI를 잘 다루고 또 AI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AI 시대에 정말 어떤 게 필요하냐? 이게 되게 우리가 하는 거랑 비슷한 공통되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은 4가지 근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생각하는 힘, 생각의 근육을 말해요. 이거는 본질을 통찰하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지식을 많이 흡수하고 빨리 문제를 풀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왔으면 이게 왜 지금 일어났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지? 아니면 이걸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좀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깊게 조금 고민하는 힘,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I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더니 2분이면 다 된대요. 그 정도로 빠르게 속도가 정답도 그렇고 정확성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학원을 보면 대형 학원들을 보니까 20문제를 40분 안에 풀기 이렇게 양치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연습을 한 아이들이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이라는 걸 하고 이 문제를 왜 나왔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은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한대요. 자, 이 수능을 처음 만드신 박도순 그 교수님이 나오세요, 인재지능에. 근데 그분이 원래는 암기 위주의 그 학력고사를 대체하려고 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수능을 보면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도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답만을 구하는 학습을 12년 동안 했는데 AI를 통하면 이런 지식을 쌓는데 무언가를 노력하는 데 시간을 10분의 1로 줄여준대요. 그러면 AI 덕분에 미래에는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는 본질, 우리가 늘 얘기했던 뭐 근본, 나는 누구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나에 대한 탐구의 시간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수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정답은 AI가 훨씬 더 잘 풀지만 탐구나 내가 추구하는 뭐 가치 그리고 주체적인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인간의 몫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영역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요, 초변동성에 맞는 초적응력. 그러니까 적응의 힘을 얘기해요. 세상이 챗 GPT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3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중에 최근 1년이 가장 급속도로 AI가 발전했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변화의 속도는 그런데 앞으로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올해 선택했던 것이
내년쯤에는 완전히 실패하거나, 그러니까 오늘 알고 있었던 것이 뭐 며칠 후에는 진짜 잘못된 것이고,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하고 또 틀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음에 도전을 하고 계속 이렇게 도전하고 그 실패를 아무렇지 않게 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우리가 배운 거로는 심리적 유연성, 이런 거를 키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감 근육이에요. 이게 흔히 나는 T라서 나 공감 너무 어려워 하는 그런 공감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그냥 단순히 정서적인 위로, 너 되게 슬펐겠다, 어떻게 그랬겠네, 뭐 이런 공감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식적이고 그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을 위한 공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갑자기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인주가 뭘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엄마 인스타로 DM으로 자기 반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들 좀 예쁜 여자애들 여럿에게 저녁 때 이렇게 괜히 얘기를 한다는 말을 건다는 동시에 그리고 막 잘 자 이런 말도 하고 어장 관리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서는 뭐야 이랬을 텐데 그래? 그러면 너는 걔가 처음 너한테 말을 걸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라는 말을 질문을 했어요. 난 걔가 어장관리하는 줄 알고 차단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아직은 질문의 스킬이 좀 더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더 이상의 질문을 사실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머 그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아니라 우리 그때 써니즈에 나오는 질문의 밀도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공감은 좋은 질문들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날 진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을 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공감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감 능력이 잘 갖춰진다면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CEO가 된다면 공감을 잘해줘서 부서원들이 힘을 이제 잘 집중시키는 그런 유능한 리더도 될 수 있고 또 이 공감력은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류 최후의 자본이 될 거라고 최태원 회장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바디 스킬. 이 바디 스킬은요, 인간이 신체와 오감을 통해서 직접 실행하고 교감을 느끼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페이스 페인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 페인팅을 해요. 축제나 파티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피부에 얼굴이든 몸이든 그림을 그려줘요. 그럼 이제 이때 피부에 그 붓이 닿는 그 감촉, 그리고 다 완성됐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나 그 행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또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기계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가치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페인팅 로봇이 나와서 기계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동이나 인간과 인간 간의 교감은 로봇이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지식이나 실행력은 AI에게 맡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워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태까지 이런 교육을 한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인간을 좋은 인간이라고 말할지 시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가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학교의 역할이 아니라 AI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스킬을 배우고 또 그런 훈련들이나 시도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꼭 정해진 학교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회사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동기부여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에도 근데 동기부여 그 학원이라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무기력하고 뭐 그런 아이들을 이끌어서 동기를 부여하여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음, 우리랑은 전혀 다른, 결국은 똑같은 음, 일을 하는데 이름만 다른 그런 동기부여 음,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직업 또한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직 종사자들,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로봇이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하고, 어, 보통 대학병원의 수술에 4~5명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로봇으로 이용했을 때는 메인 의사와 그걸 보조해주는 의사, 그리고 끝. 그리고 로봇.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만큼 AI가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변호사 마찬가지도 주니어 변호사들이 그 판례 뭐 이런 거를 한 일주일씩 걸릴 거를 정말 3시간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해주고 자료를 조사해주고 정리까지 해주니 정말 전문직들이 사실은 이제는 더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우린 여태까지 전문직을 위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할 수 있는 AI를 이용해서 잘 다뤄서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인재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멀티잡을 가지고 이건 예전에 송기령 그 작가님이신가요? 그분이 얘기했듯이 그분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그 9 to 6로 정해진 곳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무거운 틀, 그러니까 중량 문명의 그 무거운 틀이 아닌 그 무거운 틀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틀 안에 갇히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되게 좋은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세상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가는 뭘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셨는데, 국가는 이런 AI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스피드, 그리고 또 안전함, 그런 것들을 좀 실험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AICT라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원체 나라가 크다 보니 한 도시에서 실험을 해서 그 AI를 적용을 해서 그게 괜찮다 싶으면 전체에 확산을 시킬 요량으로, 그러니까 샌드박스, 모래성처럼, 모래 그 박스처럼 그 안에서 실패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AICT를 이미 실험을 하고 있대요. 근데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규제가 다 완벽해져야, 법이 돼야 무언가를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무겁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AICT를 우리는 도시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실험해보고 아이들이 이런 그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다양한 탐구나 시도나,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 많이 풀기 학습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근육들을 키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뭐 당연히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정말 앞으로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실패가 나 망했어 이걸로 좌절이 아니라 그냥 이거 실패했네, 이거 잘 안 됐네, 그럼 다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유연성,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데에 공교육이 좀 더 주력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은 너무 어렵겠지만, 그래서 공교육이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업, 이런 동기부여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사교육 같은 다른 새로운 교육시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최태원 회장은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은
미래의 인재는 단순히 기술력만 요하는 공대생이나 의대생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가치, 그리고 또 AI를 접목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설계자, 이런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와우. 나는, 아, 김보윤 선생님이, 지난 목요일 날 왔다 가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11시 반 수업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에 저하고의 교육이어서 전 누구를 딱 지칭한 게 아니라 김보윤 선생님이 이거 좀 준비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최태원 회장님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었어요. 제가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래서 고백컨대, 이실직고 하건대 좀 날로 먹으려고 발표시켰어요. 내가 좀 날로 먹으려고. 내가 이걸 다 공부할 수 없잖아? 와, 근데 내가 오늘 김보윤 선생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강사로 아주 탁월하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의 하이라이트, 강조하고 싶은 게 뭐야.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속에서 핵심을 찌르는 그 훈련만 되면, 야, 이 사람 강사로 아주 진짜 상당한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안 해본 걸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안 해본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이고, 우리 김유정 선생님 알고 있는 거 보태고 싶대. 뭘 보태고 싶으세요? 어디 유정 선생님 보태봐.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음, 느낀 거, 음, 제가 알고 있는 음, 거를 음. 얘기를 하고 싶은 점을 제가 몇 개 찾았는데요. 네네. 아까 뭐예요? 그 음, AGI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음,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음, 얘네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예측이 안 돼요. 음. 그게 바로 그 위험한 지점이기도 해요. 그 부분이 우리가 통제할 수 그쵸. 없다면. 그래서 네. 전력을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음, 할당을 해서 전력을 어느 정도 쓴다든지 뭐 이런 음,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예측 불가능한 거 만든 나도 음, 제가 뭘 할지 몰라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음,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공감은 진짜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한 게 그 코칭과 맞닿아 있어요. 제가 그치. 그 KPC 그 음, 자격증을 요새 준비를 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연습을 하는데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질문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답고 좋은 사람이어야 공감을 진심으로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그 부분에 내가 꼭 생각을 하시고 좋은 사람이 좋은 말로 어떤 학습을 전해야 받는 사람이 그거를 수용해 갈 수가 있어요. 나는 거지 같은 여기. 인간인데 음, 네, 음, 그런 어떤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은 받는 사람은 이미 다 알아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90 몇 프로는 바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에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바디 스킬 나왔잖아요. 인간의 오감으로 실행 음. 가치까지 갔다고. 그래서 이제는 경험을 팔아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로봇과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인간다움을 전수하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중국이 지금 AI 시대에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 인터넷망을 엄청 빨리 깔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김대중 시절에 그랬나요? 그때 우리 그 밑에 지하에는 아무런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저기 유럽은 밑에 뭐 기반 시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광대역폭 설치하는데도 규제가 많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넷 시대를 빨리 가져와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지금 4차 그 로봇으로 가는데 규제가 없는 이유가 뭐 밑에 지하도 다 비었고 나라에서 밀어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버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택시기사 밥 먹고 나 굶어 죽는다고 막
나라에다가 날리고 파업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는 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하여튼 그래서 중국이 많이 앞서간다. 아까 무슨 어떤 도시에 가면 남편이 출장을 갔었는데 그 도시에서는 거지들도, 이렇게 휴대폰을 내민대요. 찍으라고 QR. 네 QR로 찍어. 나한테 현금 줄 필요가 없대요. 이게 몇 년 전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로봇 청소기 또 엄청 잘 만들어요. 삼성은 에러가 나서 청소를 잘 자꾸 쉰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청소하다가 열폭한대요. 근데 로보락인가? 걔는 엄청 잘한대요. 선도 넘어다니면서. 그래서 중국 기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여기까지 그 인재전쟁에 나오잖아요. 중국은 공대에 미친 나라, 한국은 의대에 미친 나라. 네, 중국이 갈 수밖에 없죠, 빨리.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중국에는 과학자가 제주도 도민 숫자만큼 있대요, 과학자가.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이떼놈이라고 막 이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부모와 어떻게 대화하냐, 뭐 이걸 가지고 표현쌤이랑 라이브 하기로 했는데, 김유정 선생님이 표현쌤이랑 하는 거 어때요? 김유정 선생님이 하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잖아요. 네,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좋은 질문 던져요. 여러분들이 200 몇 가지의 코칭 질문을 내가 프린트해서 주고, 이거 외워서 질문해 보시죠 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언어가 없어. 내 안에 선함이 없어. 내 안에 인간에 대한 인간애가 없어. 내가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 내가 내 자식을 이해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질문을 던집니까? 앵무새처럼 270개의 질문을 외운다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공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좋은 질문 누가 던져? 좋은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김정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좋은 사람이 던진다면 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뭐냔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나쁜 놈만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함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살아오는 성장 배경에서 그 과거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자꾸 억울하게 만들고, 과거라는 것들이 나를 자꾸 수치스럽게 만들고, 과거가 나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일 수 없어요. 내가 병든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병든 내가 어떤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병든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최태원 회장님의 그 긴 강의에서 우리가 또 요약해서 알 수 있는 건 내적 치유에 집중하는 사람들만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해낸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칼 융이 얘기한 T냐 F냐로 가를 수 없어요. 극 T도 공감할 수 있어요. 정말 상대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강력한 질문 하나로 그를 공감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T냐 F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공감을 F, 감성. 그래서 감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성뇌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윤정 선생님이 강의해도 되겠어. 그 라이브를. 오늘, 오늘 사실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데뷔해야 될 때, 데뷔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유튜브를 찍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수판에서 또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찍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 진솔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 이런 거,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일 필요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의 사생활까지를 다 구체적으로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있죠. 내 인생을 관통하는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관통하는 건 너무나 통제 성향이 강한 엄마 밑에서 굉장히 처벌당하고 학대당했던 거, 내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는 이거였었고, 그것이 내 아이들에게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유전됐고, 내 아이가 나의 수치심을 공유하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아주 내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지 않더라도 이해되세요?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어, 왜곡된 건 나를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게 학대했던 내 엄마 때문이고, 난 내 엄마와의 관계를 푸는데 20년이 넘은 세월이 걸렸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린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 치유, 또 강성희 선생님이 공정함까지 갔다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깨달았던 인사이트, 그걸 통해서 또 아이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집안에서 내 포지션이나 나의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내가 전문가 과정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이것이고, 들어오고 나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고, 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런 꿈을 꾸게 됐다는 거, 이런 마이 스토리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유튜브로 찍자는 얘기예요. 개인이 다. 근데 이 중에서, 전 싫어요 하는 분들까지 굳이 하세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자기 수치심 또는 자신 없음을 극복하고 이거를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좀 했으면 싶어요. 마음 스페는 김지연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김지연이 회사가 아니에요. 여긴 표태원 코치나 장서영 코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회복돼서 성장하고 진화하고 전 오늘 김보윤 선생님의 진화를 봤어요. 이 성장을 넘어선 진화까지를 봤거든요. 완전히 진화란 얘기는 다른 종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종.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 10분 이내의 그 영상으로 처음에는 대본 작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대본이 필요 없이 이렇게 막 찍는 게 아니라 지금 김보윤 선생님 얼마나 이걸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죠. 제 생각이에요. 이건 오래전부터 제 생각이었고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해 나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잡을 갖고 또 잡을 갖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많은 청소년 애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또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잖아요. 아이가 도박하고 경찰서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가출하고 이런 상황을 견뎌서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고 가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희망을 얻을 거고 이런 걸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8월 달에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김경훈 선생님이 8월 달에 들어오신다 해서 8월 8일 날 그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 한번 그 모여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음, 8월 8일 날 찍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음, 8월 8일 오전 미팅 좀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8월 8일 날 영상을 찍을 만한 장소도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차차 의논하기로 하죠. 제가 무작위로 딱 찍을 수도 있어요. 강소희 선생님 스타트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김희정 선생님이 스타트할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김희정 선생님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김희정 선생님이 이번 작업을 끝내고 나서 아이의 글씨체가 달라졌어요. 글씨를 경자체로 쓰기 시작했어요. 얘가 글씨를 흘려 써서 지가 써놓은 글씨를 못 알아볼 아이였는데 엄마 마음이 딱 정리되고 나는데 기적을 봤어요. 글씨체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디게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엄청난 속도로 탄력 붙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데뷔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데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계속 찍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또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북코칭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책들을 유튜브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지금 김보윤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그걸 하셨듯이, 제가 이번 읽은 책은 말하지 않고 말하기, 소통에 관한 건데,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여기서 내적 치유와 연결시킨다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앞으로 계속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성과를 내시면,
그 성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 유튜브를 열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성과를 가지고 그걸 일로 연결하셔도 되고, 어떤 내 안에 보람된 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김보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동기부여 학원이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튜브로 그걸 찍었는데 간단하게 찍었어요. 찍으면서 우리나라 동기부여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동기부여는 음, 뭐 40대 파이어족이 되는 방법, 또 건물주가 되는 방법, 주식 투자로 뭐 한 30억을 버는 방법, 상위 5%의 인생을 사는 방법, 이해되십니까? 뭐 하룻밤 만에 운을 불러서 그 다음날 가난을 탈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동기부여예요. 이게 다 동기부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막 해외의 동기부여도 결국은 그거예요. 뭐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당신 인생을 바꿔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이건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왜냐? 결국은 동기부여의 목적이 이 AI 시대, AGI 시대에는 동기부여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성공, 동기부여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돈, 동기부여의 목적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 이렇게 되면 이건 동기부여라고 할 수 없죠. 왜냐? 이게 동기부여가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좌절시킵니다. 그 이유는 아니, 저 사람은 40대 파이어족이 됐다는데, 나는 저 사람이 여는 온라인 강의 다 들었는데, 난 저 사람이 권하는 책 다 읽었는데, 난 저 사람이 열혈 구독자인데, 난 저 사람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근데 왜 내 삶은 안 변하지? 이게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사람이 그 방법을 통해서 40대에 파이어족이 된 건 그 사람의 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성공, 세상의 모든 돈은 결국은 다 운이에요. 만약에 동기부여가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들이고 능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따랐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함을 잃어요. 이해되세요? 나는 40대 파이어족이 됐어. 그래서 이미 은퇴했어. 난 자산이 지금 50억 이상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채널을 열고 사람들에게 교육 강의라고 이게 옳지 못한 이유는 그가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운칠기삼 70%가 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다 70%의 운이 따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운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긍정학원, 무의식의 치유, 돈에 대한 결핍, 성공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념 이런 것들이 치료되면 운이 따르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처럼 50억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학원이 너희들이 무기력에서 탈출해서 동기부여를 해놓으면 너희들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이거가 결국은 비틀린 학습의 또 다른 형태인 거지 이걸 완벽한 동기부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진짜의 동기부여는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게 맞아요.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거랑 쭉 맞아떨어져요. 네가 누구야? 너는 이 지구별에 왜 왔어? 이해되세요? 네가 임지영이라는 엄마를 선택해서 이 땅에 왔다면 아니면 임지영이라는 엄마가 너를 선택해서 이 땅에 왔다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넌 여기 왜 왔니?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니? 이러면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은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강남에 집은 있어야죠. 포르쉐 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신기한 건 집에 벤츠를 타는 아이들은 포르쉐가 타고 싶다는 꿈을 꾸고요. 집에 엄마가 포르쉐 타고 포르쉐 카이엔 타고 시장 보러 다니는 집 아이들은 람보르기니가 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안 되죠? 국산 중형차를 타는 집에는 저는요 벤츠 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타겟으로 한 동기부여는 동기부여일 수 없어요. 넌 누구야? 왜 왔어? 어떻게 살 거야?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인생에 있어서 한 단어를 찾으라면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니? 최태원 회장은 그걸 자기가 가장 행복할 때 그때 딱 한 단어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자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의 회장님은 인생이 자유롭지 않아요. 하루 스케줄도 자기가 짤 수 없어. 그런 그가 한밤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라면을 끓여 먹고 느끼는 그 행복감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죠. 너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니? 이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만약에 묻지 못하고 이걸 대답하지 아이들이 못한다 그러면 이 AI 시대의 이 아이들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성공적인 삶으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성공은 돈과 성공에 맞춰져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How to,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어차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냐 하면 최태원 회장님이 얘기한 거, 마음스페이스 얘기하고 있는 거, 네가 누구야? 너 어떻게 살 거야? 너의 핵심 가치는 뭐야? 넌 뭘 좋아하는 사람이야? 넌 어떨 때 가슴이 뛰어? 넌 지금 뭐 때문에 슬퍼? 나를 정확하게 아는 아이들이 결국은 how to를 가르쳐서 가는 성공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동기부여가 됐을 때 어차피 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최태원 회장님의 앞으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냐?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TSMC라고 하는 회사를 거론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TSMC 같은 기업들은 인재들을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니까 똑같이 월급 주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도 그 연봉, 성과를 덜 내도 그 연봉.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근데 또 연봉에 격차를 두면 노조가 난리를 쳐. 그래서 TSMC 같은 해외 기업들이 인재들은 다 계약직으로 간다. 네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냈어? 그러면 성과금 30억 줄게. 이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되게 인재라고 생각해서 우리 회사에서 뽑았는데 네가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아. 네가 결국 회사에 와서 요만큼의 성과를 냈니? 그럼 넌 성과금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회사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는 인재들, 일반 사원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핵심 브레인들은 이렇게 계약직으로 가는 게 맞다. 다른 국제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이거를 공개석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면 대한민국 기업 환경이 이렇게 곧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계약직으로 움직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동기부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부모 교육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강사가 되실 수도 있고요. 얘기했죠. 우리 김경호 선생님은 호스피스 코칭하고 싶어 하니까 죽어가는 암 환자들 혹은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의 죽음 코칭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시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가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강사로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 청년 고립 은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죠. 자,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독서 코치사가 북코칭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은 멀티라고요, 멀티. 이게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는 인재상인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북코칭 책 3개 가지고 열을 거예요. 선생님, 이번에 스케줄이 이렇게 돼. 이 스케줄에 맞는 사람 손들어. 이런 이 중에서 저요 하는 사람들한테 북코칭을 열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게 앞으로 올 세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진정한 동기부여 안에는 이 아이들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작업이 먼저 돼야 돼요. 이 상처 치유가 없이 넌 누구야? 이러면 난 화야. 넌 누구야? 이러면 난 슬픔이야. 넌 누구니? 나는 외로움이야. 넌 누구니? 나는 수치심이야. 이러고 있는 애들한테 무슨 동기부여를 할 거냔 말이야, 우리가. 감정과 나를 분리해내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얘야, 그게 아니란다. 너도 40대의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단다. 너도 람보르기니를 탈 수, 이런 애들이 그걸 믿냐고. 내가 너무 등신 같은데 이건 동기부여가 아니죠. 결국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이 동기부여 학원도 그 안에서 아이들을 또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상처받는다니까. 상처받는 이 아이들한테 무슨 동기부여를 하죠, 우리가?
결국 근원적으로 아이의 치유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결국은 여기에 많은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인 선생님들은. 이해되시죠? 저는 지금 영어학원을 하는 김남주 선생님 또 이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가에 몸을 담으신 임지영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최태원 회장은 대놓고 AGI 시대가 열리면 학원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교육은 사라질 거다. 국영수 의미 없다. 의미 없어져요. 못 올 거예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 사교육이 완전히 망해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간판이 사라진다 이건 아닌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영어 점수 많이 안 나와도 된대. 영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는 능력이 제가 예측하는 미래예요. 영어로 말하는 능력이 중요하대. 근데 그 학원 안 가도 된대. AI랑 회화하는 AI랑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애 수준에 맞게 AI가 이렇게 대화를 해주니까 애 영어 말하는 능력이 엄청 늘어난대. 학원 보낼 필요가 없겠는데 이렇게 깨닫는 순간 네. 영어 그거 깨닫는 부모들이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다섯 명이 될 때 영어학원 가는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김남주 선생님 이거 지금 그 피부로 느끼시는 날이 곧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원생이 하나도 없어서 학원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손익분기점과 내가 생각하는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이 정도는 벌어야지가 있다고 칩시다. 가령, 나 한 달에 500원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500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400이 되고, 400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300이 되는 순간, 뭐지, 이거? 이거 시간당, 뭐예요? 시간당. 알바하는 것만큼 내가 돈을 벌고 있네. 그리고 결국 돈 벌어갖고 강사 월급 주다 끝나네. 그 건물주 임대료 주다 끝나네. 이게 현실적으로 딱 오게 되는 그날 학원 원장들은 스스로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더니 학원이 다 문 닫았어는 아니에요. 근데 사라지죠. 수익성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죠? 근데 이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곧. 실제로 국영수가 필요하면 이 국영수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AGI 시대에 AI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빨리 열릴 겁니다. 이, 이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김희정 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그 규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통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규제 부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인 거지 전 기술은 거의 다 개발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FSD 기능이라고 그러나요? 자율주행? 그게 테슬라 X하고 테슬라 S가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돼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는 고객 하나가 강남에서 출발해서 저희 사무실까지 운전대에 손만 올려놓고 그냥 지가 알아서 저희 주차장까지 다 들어온대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 기능이 다 풀렸잖아. 2028년도에 풀릴 거라는데 올해 풀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Y도 테슬라 기존에 타고 있던 고객들도 이걸 구독하거나 1,000만 원 얹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기만 하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미국처럼. 근데 이게 2028년도라고 했는데 지금 2020년도 하반기에 벌써 풀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하죠.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게 맞아요. 오늘 생각한 게 내일 틀려요. 하루 단위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철저하게 이걸 준비해야 되냐. 진짜 세상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이렇게 변했어 그럴 때 내가 준비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보는 청소년 코칭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니즈, 엄마들이 내 아이가 생각 근육이 계속 붙어가는 아이였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계속해서 적응력, 유연성, 회복 탄력성이 큰 아이였으면 좋겠고라, 이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부모들은 결국 코칭으로 접속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시장은 많이 커질 겁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제가 코칭학 석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칭이 돈돼? 이렇게 얘기했었죠. 심리학 전공자가 심리학을 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 그때 막연하게 아주 정말 막연하게 코칭이 희망인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뭐냐면 그냥 막연한 감이었어요.
이때 미국에서 코칭과 심리 상담의 비용은 격차가 좀 있었어요. 심리 상담이 훨씬 더 테라피 쪽이 많이 받았고 코칭 쪽은 좀 낮았죠, 피가. 근데 지금 얼마 지났냐? 정확하게 10년,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10년 정도 지난 지금 2026년도 미국 상황은 코칭이 대세예요. 북미 상황은. 미국과 캐나다 쪽은 테라피가 대세가 아니에요. 코칭이 대세예요. 코칭은 심리 상담은 심리 상담만 할 수 있지만 코칭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코칭이에요. MBA 코칭, 호스피스 코칭, 다. 양육 코칭, 부모 코칭, 교육 코칭, 어디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큼 코칭의 툴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갖다 붙이기만 하는 작업이어서 일종의 레고 맞추듯이 북미는 이미 테라피의 비용보다 코칭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어요. 시간당. 그러면 내가 본 미래가 맞아요. 제가 처음 심리학을 전공할 때 사람들이 거기 전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지금은 그렇다. 근데 니네 10년 뒤가 되면 심리학이 대세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85년도에 내가 8호학번인데 95년도가 됐는데도 심리학은 대세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심리학이 뜨기 시작했냐? 1990년도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부터 조금씩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1995년부터 확실하게 심리학과 인지도가 전체 사회과학대에서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심리학은 가장 핫한 거죠. 왜 어디에도 다 붙일 수 있어요. 이 심리를. 산업심리, 광고심리, 소비자심리 어디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되면서 심리학을 전공한 인재들이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한 건 10년 걸린 일이에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AGI 시대에 10년씩 안 가요. 예전에 10년이었다면 지금은 1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공부하시다가, 아, 내가 확실하게 이 업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 업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빨리, 소위 말하면 여러분도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적응 근육을 사용해서 빨리 카멜레온처럼 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바뀌어가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보람도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지도도 가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에선 책을 진짜 많이 읽힐 생각이에요. 자, 이제 이번 책 제목은 이겁니다. 제가 근래에 만난 책 중에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자, 제목이 뭐죠?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예요.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 자, 이 책은 어느 한 변호사의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너무나 상처받았던 어느 여자 변호사가 자기 삶이 48살이 되도록 왜 이렇게 비틀렸는지를 모르다가 결국은 이게 엄마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쭉 따라가는 일종의 심리 치유서예요. 이 책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의 챕터별로 이렇게 책 옆에 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매 챕터마다 연두색으로 이렇게 한 챕터를 정리할 때 제가 요즘 인덱스를 가장 많이 치고 본 책인데 첫 장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챕터가 나오죠. 쭉 제목이. 근데 이제 하나의 챕터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챕터가 끝날 때 마음 들여다보기 해갖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질문들이 나와요. 질문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이나 양육자의 건강은 어땠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셨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직 나 완전히 치유된 거 아니야.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to be continue예요. 저도 아직 to be continue. 음. 정말 나나 편쌤이나 장쌤은 되게 길게 to be continue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우리는 어디 갔다 돈 갖다 줘도 우리를 이렇게 가열차게 숙제내주고 우리를 훈련시킬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 맨날 모여 앉아서 12시까지 우리끼리 해요. 우리끼리.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러고, 뭐 있어? 막 이러고, 우리끼리 해.
근데 우리한테 숙제 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린 열심히 이걸 못해. 그리고 그럴 기운이 없어. 우리 어저께도 나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더니 11시 몇 분. 그 씻고 누우니까 막 1시 거의 다 돼갖고 눕고 아침 5시에 깨갖고 막 와, 어제 또 여기 사건 사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5시에 깨갖고 막 그 아이가 걱정이 돼갖고 7시에 그 엄마랑 통화하고 이게 업무가 시작되면 그냥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은 전쟁터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나를 들여다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to be continue야. 가다가 또 하나 만나면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만나면 또 하나 하고 뭐 이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 완전히 치유됐어. 이러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에고가 여러분들을 흔드는 순간순간을 알아차리셔야 된다고요. 나는 김경원 쌤 다 된 줄 알았잖아. 그래서 아휴 뭐 전문가 이상이야 막 이러고 저도 청출을 하면서 막 이래서 청출을 하면 개뿔 모르는 순간에 실수하잖아. 모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카톡이 막 들어오는데 뭐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또 있어? 근데 물론 예전과 달라.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이걸 본인이 딱 알아차리자마자 현실이 확 달라졌으니까 알아차렸어. 내가 실수했네. 이걸 딱 알아차리고 나니까 모든 게 알아서 정리가 됐어요. 엄마가 나서지 않았는데. 이해되세요? 엄마가 나서지 않았어. 애들한테 문제가 생겼어. 한국 들어와서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그때 나한테 막 카톡이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 아니, 이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아니, 전문가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이걸 왜 나한테 물어? 이래갖고 내가 한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 안 했어.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장 선생님이랑 그걸 읽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오신다 그래서 물어야 되겠네. 이랬는데 벌써 해결이 됐어. 김경훈 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완전히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뭐가 안 된 게 있나? 이거는 이렇게 찾아보시고 감정이 또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시죠? 교수님하고 수업하셨고 저하고 또 하셨으니까 해결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시다가 너무너무 괴롭다.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싶을 땐 SOS 치십시오. 이해되세요? SOS 치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문제가 분명히 해결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짧게라도 줌을 통해서도 뵙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 치유, 이 책은 치유에 관한 책이니까 이걸 보시되, 자, 이번 주 숙제가 나갑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분은 이 안에 나와 있는 질문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안에,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첫 번째,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요 파트에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가 딱 끝나고 나면, 아니, 요 안에 소제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요. 5개의 소제목이 있는데, 하나의 소제목이 끝날 때 질문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이 또 시작이 되죠. 삶이 홀가분해지는 2가지 방법. 그러면 거기에도 또 질문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저기 손 들어주세요. 나는 다른 숙제는 못하겠고 여기 나오는 질문만 쭉 워드로 쳐서 정리는 해볼게요. 뭔지 이해되세요? 1번 소제목에 이 책에 이 질문이 나와 있어요. 2번 소제목에 네. 누가 할까요? 대표님, 그거 네. 사진 찍어가지고 AI한테 파일로 바꾸라 음. 그러면 단순 작업하면 되거든요. 무식하게. 무식하게 그럼 김희정 안 쌤 쳐도 하실래요? 돼요. 그러니까 김희정 쌤 하실래요? 안 하겠습니다. 하도 양보하겠습니다. 왜? 그 다음 숙제가 더 어렵다니까. 그럼 이거 무식하게 안 해도 되는 거 우리 김승희 선생님 하실래요? 오케이. 제목 밑에 질문. 제목 밑에 질문만 쭉 하세요. 내가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변형해서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을 여기 있는 질문만 가지고 치유 안 돼요. 이거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게 될 것 같으면 마음숲에 외웁니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책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분명히 이 저자가 자기는 수치심을 극복하는데 10년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10년씩 안 걸려요. 김보윤 선생님 그 수치심 극복하는데 한 하루면 됐잖아. 하루. 아니에요?
하루 아니에요? 김보현 선생님이 그 수치심 극복하는데 한 하루 몇 시간 화장실에서 토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토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이거 하고 나서 해결됐어. 신기하지 않아요? 막 카톡이 들어오는데 박사님 토하고 울고 막 이러는데 아, 저 사람 저러다 죽지 싶었는데 내가 좀 냉정하잖아요. 김보윤 맞아요. 선생님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만 이거 본인 패턴이야. 마무리 찌려는 거 하지 마. 끝까지 가 이랬어요. 내가 그걸 쓰면서 아, 이 사람 나 되게 얄밉겠다. 저렇게 울고 나대고 토하는데 김지연이는 그만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래. 얼마나 얄미울까. 그래서 끝을 봐야 된다 이랬는데 그 단 이틀이 이 사람의 완벽한 수치심을 해결한 거예요. 김보윤 쌤의 수치심을. 아닙니까? 이 책 10년 걸렸다고 이 책 저자가 나와요. 이 변호사가 나는 나의 수치심을 극복하는데 10년 걸렸다. 마음스푼 10년 안 걸려. 그러니까 이 책의 허점도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난 미리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발표시킬 거예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허점, 이 책과 마음숲의 이 모든 이 기법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단순 노동은 우리 김승희 선생님이 하신다 그랬어. 자, 그러면 나머지 숙제가 진짜 어려워. 어떻게 할까, 이거를? 자, 전체가 몇 개의 챕터로 돼 있는지를 좀 보시고, 전체의 챕터를. 전 아직 안 봤어요. 전 끝까지 책은 다 읽었어요. 자, 이거는 김유정 선생님이 반장. 전체 챕터를 몇 개 챕터가 있는지를 일단 책을 사서 보시고, 이거를 나누세요. 김승희 선생님을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선생님들을 나누세요. 이해되시죠? 나누시는데, 내가 이거는 우리 김남 선생님 기말고사 끝나셨어요? 지금 조금 한가하세요? 책 읽을 시간 되세요? 오케이. 나는 김남심 좀 봐드리려고 그랬더니 좀 봐줄까? 책 좀 봐줄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김남심 지금 기말고사 치르려고 고생했으니까 좀 봐줍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선생님이 2개 챕터, 3개 챕터 하라고 그러면 김남심 2개 챕터만 주세요. 김유정 선생님. 그렇게 네. 해서 아우 좋아 죽어 진짜 아, 이제 학생이나 엄마들이나 누구도 숙제를 줄여준다면 이렇게 행복할까? 참 별거 아닌 게 이렇게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 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제가 하나의 챕터에 나와 있는 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자, 수치심에서 벗어나기라는 파트예요. 마음 들여다보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당신은 무엇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요? 이 질문.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그 수치심이 당신을 어떤 기분으로 만드나요? 자, 세 번째 질문. 그 수치심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나요? 자, 네 번째 질문. 이런 수치심까지도 나눌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걸 챕터별로 나누셔서 이 질문들을 똑같이 베끼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그럴 때 용서하기에서 질문.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이거요. 두 번째,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이 많은 질문들을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우리는 청소년 코칭을 지금 현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부모 코칭을 할 때는 김승희 선생님이 정리해온 그 질문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건드릴 것이냐는 의논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청소년 코칭을 한다면 이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가 네.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니?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엄마니? 아니면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너에게 학폭을 가했던 가해자 친구이니? 네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니? 이런 질문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네 앞에 너를 그렇게 혹독하게 공부로 내몰았던 엄마가 있다면 넌 그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요. 이해되세요? 요거 변형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2개 챕터, 3개 챕터에 챕터 제목을 쓰고 내가 아이들에게 질문 던진다면 난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어 하는 걸 좀 정리해 보십시오. 요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요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발표만 할 거예요. 발표시킬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하실 수 네, 있겠어요? 네, 네, 쉬지 않을 겁니다. 발표시킬 거예요. 이제는 진짜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든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표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통해서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유튜브 찍을 겁니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김보윤 선생님 먼저 할까요? 강의 너무 잘하던데. 저 다음 주에 북코칭 있어요. 한꺼번에 하는 거지 뭐. 한꺼번에. 이 일은 뭐든지 하면서 주르륵 하는 거야. 아니, 유튜브 뭐 다음 주에 찍자 그러나? 어쨌든 저기 8월 달에 찍으면 되지. 당장 다음번에 하자는 중. 네. 8월 달에 찍읍시다. 8월 초에. 오케이. 좋아. 그럼 김보윤 선생님 하나만 찍으면 안 돼. 또 누가 할까? 김보윤 선생님 이렇게 지적을 해. 누구 시킬까? 음, 김경원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보내라 그럴 거예요. 10분짜리 영상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그거 그냥 조피디가 편집해갖고 올릴 수 있게 할 거예요. 누가 하라 그럴까? 영상 찍는 거. 강소희 선생님이요. 얘기할 거 많을 것 같아. 환장하네. 그럼 강소연 선생님 대구에서 올라와야 되나? 조피디가 그거 찍자고 대구까지 갈 순 없고. 그래도 되고, 강소연 선생님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니,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면 되지. 오케이. 8월 달에 강소연 선생님 사연도 할 말이 너무 많지. 진짜 우리는 이 많은 이야기들, 강소연 선생님 정말 뭐, 제목이 이렇게 지어져야 되나? 저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았어요. 이렇게 제목을 할까? 근데 그 숲속의 공주가 깨어나고 보니까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뭐 이렇게 찍어야 되나?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머님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찍으면서, 음, 이번 교육에 합류하신 김승희 선생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전 못 들었는데. 이번 교육은 끝이 없는 교육입니다. 박사님이 전문가로 투입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날 때까지 무한대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승희 선생님이 교육비가 이렇게 싸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진짜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자긍심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음숲에 접속하고 이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아, 나 결국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 하늘이 내게 이런 보람된 일을 하라고 날 선택하신 거구나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자긍심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기를 바래요. 저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유튜브에다가 데뷔시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처음 장 선생님이 영상을 찍을 때, 표 선생님 영상 찍을 때, 어떻게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장 선생님한테 청소년 코칭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개 영상 좀 찍어보자 그랬더니, 네, 이래서 아마 이번 토요일 날 찍을 텐데, 장 선생님이 이번에 찍는 영상 두 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코칭일 거예요. 그리고 장 선생님이 이제 이런 코칭 툴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될 날도 올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툴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배우시게 될 날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1시간 반을 꼬박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녹화가 됐고 제가 녹화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거예요. 다 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걸 그냥 유튜브에도 올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동의들 하시죠? 어차피 유튜브로 다 데뷔하셔야 되는데 뭐 굳이 오늘 뭐 임지영 선생님 화장도 이쁘게 하셨고 김남우 선생님도 오늘 뽀샤시 하시고 오늘 다들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김보윤 선생님 얼굴에 광이 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일단 좀 볼 거예요. 그렇게 알고 무더위에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숙제 열심히 해서 보는 걸로 합시다.